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시 전형 대비 제시문 기출 문제 풀이를 하게 된 주성고등학교 교사 김대협입니다. 저는 오늘 기출문제 분석 및 모의면접 예상 문항지 179페이지 서울대 물리 기출 제시문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 물리학 제시문 풀이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2021학년도 물리학 제시문 1번과 2번을 순서대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 물리학 제시문 풀이의 기본 안내사항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의 물리학 제시문은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 주어진 전제 및 조건을 잘 잡아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물리학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고등학교 수학 스킬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조건을 인지하며 풀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문제 말미에 이제 보면 수학적 전개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문제에 나오는 모든 조건을 전부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 물리 기본 개념과 법칙을 근거로 현상에 대해 예측하고 어떤 법칙을 활용할지 정성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칙을 활용할지 결정하는 단계이면서 동시에 정답이 다르더라도 이때 도입한 개념과 법칙을 통해 충분히 면접관에게 물리학적으로 본인이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필요한 경우 알고 있는 수학적 방법, 예를 들어 미적분, 수열, 근해 공식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동원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가급적 문제안에 주어진 변수 그리고 상수들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도출한 결과물, 예를 들어서 수학적인 전개를 했다면 수식의 해가 되겠죠. 이런 도출한 결과물의 검증을 실시하고 이것이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1차적인 검증은 단위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2차적으로는 물리적 해석이 처음에 했었던 요 정성적인 분석, 요 정성적인 분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수학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실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한 해를 토대로 해서 물리 현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정답 자체를 맞추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본인이 알고 있는 물리 개념 그리고 법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정답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풀이하는 것 자체에는 자신감 있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기출문제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1학년도 물리학 제시문 1번 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요 해설을 할 때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항집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문제를 다 읽거나 이렇게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필요한 개념들하고 주어진 조건들을 위주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우리 그 기타가 교류 신호로 전달이 되고 출력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들은 뭐가 있냐 하면 첫 번째로 줄의 진동으로 인해서 교류 신호가 발생을 한다는 것인데 이 줄의 진동이 교류, 그러니까 전기 신호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 줄이 진동한다는 얘기는 줄이 운동을 한다는 얘기고 이 운동이 전기로 바뀐다. 운동했던 물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 바뀐다는 얘기는 이거는 전자기 유도 법칙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물리학2에서 전자기 유도 법칙을 정량적으로 구하는 방법까지 배웠기 때문에 어쩌면 정량적으로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데 교류 신호로 바뀐 후 트랜지스터에서 증폭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교류 신호에서 트랜지스터로 넘어가면서 신호가 이제 증폭하는 작용. 자, 요거는 이제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원리, 더 나아가서는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의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인지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이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꼬리 1번 문제를 보면요. 결국에 이제 기타 줄이 그림 나에 있는 두 물질 중에 어떤 게 더 적합할 것이냐 요거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단서는 뭐냐? 자, 일단 그림 가를 잘 보면요. 기타 줄 아래에 이제 보면 자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에 코일이 감겨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단서 줄이 진동을 하면 교류 신호가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기타 줄 아래에 있는 자석 그리고 자석에 감긴 코일이 각각 줄의 진동과 교류 신호를 만들어내는 전자기유도 법칙에 해당하는 구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질 1하고 2, 그림 나의 물질 1과 2를 비교를 해보면 모두 원자가 자석처럼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 그 자화가 아니라 자성체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때 원자가 자석처럼 행동하는 물체는 두 개가 있죠. 바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이다. 그죠? 자, 그런데 둘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지금 그림 나를 보시면 물질 1은 원자의 자화구역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으나 물질 2는 자화구역이 없죠. 자화구역이라는 건 결국 뭐였냐면 이런 그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는 자석끼리 서로 강하게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물질 1 같은 경우가 이제 강하게 자화되는 강자성체일 것이고 물질 2가 반자성체일 것이다. 이렇게 반자성체가 아니라 상자성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단서 4를 이용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물질 1은 강자성체, 물질 2는 상자성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은 뭐냐면 그림 가를 분석을 한 거예요. 결국에 기타줄 아래 자석에 의해 자화된 기타줄이 진동을 하면, 그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게 유도전압을 발생하는 거죠. 유도전압이 발생하면서 교류 신호가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기타줄이 위아래로 진동을 해요. 자, 진동을 하기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움직이고 결국에 이 움직임 때문에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타줄 자체가 강하게 자화가 돼야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강자성체인 물질 1이 기타줄의 소재로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면요. 자, 여기 단서는 이제 계속 붙어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 그 그래프, 여러분들 문항집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n번 가분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시간 t에 따라 변하는 걸 표현을 한 거고요. 이를 토대로 코일에 유도되는 교류 신호의 형태와 진폭, 진동수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뭘 묻고 있는 거냐, 기타음의 높이, 그리고 세기와 교류 신호의 진동수와 진폭의 관계를 묻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었지만 음의 높이라는 건 결국에 진동수와 비례하고요. 세기라는 거는 진폭하고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정성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자, 먼저 자기선속이 시간 구간별로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1차 함수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죠.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하면 결국에 유도 전압은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자기선속과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1차 함수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죠. 자, 그래서 구간별로 일정한 유도 전압이 형성될 거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은 뭘 할 수 있냐면 기타음의 높이. 자, 기타음의 높이라는 거는 이 자기선속의 진동수 그리고 음의 세기는 자기선속의 진폭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타음의 그 높이라는 건 결국 기타음이 진동하는 진동수에 비례할 거고 그 진동수의 변화에 따라 자기선속의 그 변화하는 진동수도 같이 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연관이 돼 있고 음의 세기도 결국에 진폭이니까 서로 연관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어떤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냐? 구체적으로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기전력은 우리가 이런 공식에 의해서 시간 구간별로 0에서 2타우까지는 이렇게 마이너스 타우분의 A의 유도전압이 형성이 될 것이고 2타우부터 4타우까지는 타우분의 A의 플러스 양의 그 값을 갖는 유도전압이 형성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유도기전력의 이때 진동수는 4타우분의 1이 되고요. 유도기전력의 진폭은 타우분의 A가 돼서요. 결국에 유도기전력의 진동수가 기타 음의 높이하고 비례하는 똑같은 형태를 갖게 되고 유도기전력의 진폭은
진동수가 4타워분의 1이니까 진동수와 또 비례하는 형태를 가짐과 동시에 그리고 진폭하고도 비례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번인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PMP 그리고 MPN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회로를 주어져 있고요. 2번에만 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2번 LED에만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1번은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고 2번에만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2번 LED에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LED를 통과한 전류가 그 트랜지스터의 구조물 B와 그리고 B를 지나서 C로 흐르죠. 자, 그러면 B와 C 사이에도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B는 P형 그리고 C는 N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위에 두 개의 분석을 토대로 결국에 얘는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B가 P형이고 C가 N형이면 구조물 A는 N형이 되겠죠. 그래서 NPN형 트랜지스터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전환 하르게의 움직임 그리고 다이오드의 정류 적용과 연관지어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순방향 전압 요 순방향과 역방향 전압의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 P형과 N형 경계면에서 뭐 역방향이면 멀어지고 뭐 예를 들어 전환 하르게를 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뭐 청력을 받아서 멀어지고 인력을 받아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설명을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조금 복잡한 회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물리학2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결국에 이거는 전압 분할을 잘 이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이어스 전압의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R2가 가변 저항이라는 거예요. 가변 저항이라고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림 달을 잘 보면 증폭된 신호의 아래 진폭이 잘리고 있죠. 자, 아래 진폭이 잘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R2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정성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 날을 잘 보면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의 전압은 결국 R1에 걸리는 전압.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전압 분할 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R1 V와 같고 베이스와 2m 사이의 전압은 R2의 전압과 같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그 트랜지스터 배울 때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얘네가 서로 병렬로 돼 있죠. R1과 베이스 콜렉터 사이와 그리고 R2와 베이스 2m 사이가 서로 병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R2의 전압이 베이스 2m 사이의 전압과 같고 R1의 전압이 베이스 콜렉터 사이의 전압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폭된 신호의 변질 상태를 자세히 보시면 그림 달을 보시면 바이어스 전압이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면이 지금 잘리고 있죠. 바이어스 전압이 크게 되면 위에가 잘리겠죠. 근데 지금 바이어스 전압이 작기 때문에 밑에 면이 지금 잘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어스 전압을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이어스 전압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에 베이스와 2m 사이의 전압. 베이스와 2m 사이의 전압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베이스와 2m 사이의 전압은 아까 전압 분할 식에 의해서 R1 플러스 R2분의 R2V와 같기 때문에 결국에 R2를 증가시켜야지만 베이스와 2m 사이의 전압인 바이어스 전압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의 발생 원인을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작용으로 설명하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바이어스 전압 얘기를 하면 됩니다. 바이어스 전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위칭 작용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교과서와 그리고 각종 그 문제집을 통해서 개념 학습을 하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순방향 전압 걸렸을 때 교류 신호의 위쪽이 출력이 되는데 밑에 방향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 방향이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범위 자체를 늘리는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준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번인데요. 요거는 C1, 축전기 C1, C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전기 C2의 금속판 거리를 조정을 해서, 지나치게 작은 음을 좀 크게 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소리의 세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융합을 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먼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두 극판 사이 거리에 반비례하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전기 용량은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결국 우리가 소리를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자, 그러면 스피커의 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회로를 잘 보면 지금 스피커와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피커에 전류가 많이 흐르기 위해서는 결국에 축전기에도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고, 축전기에 전류가 많이 흐르기 위해서는 축전기가 하는 저항 역할이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축전기의 저항 역할이, 우리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축전기의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저항 역할이 작아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 물리학2 그 끝부분에 보면 전자기파 발생과 수신 뭐 이런 거 할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교류 회로에서 축전기의 저항 역할은 교류 신호의 진동수와 전기 용량에 반비례하죠. 자, 여기 진동수는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외하더라도 전기 용량 같은 경우에 반비례하는 이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전기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축전기가 충전이 잘 안 된다는 얘기고, 축전기가 충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축전기가 교류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방해하는 힘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방해하는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항 역할이 작아진다. 그죠? 그래서 축전기의 저항 역할과 전기 용량은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축전기의 저항 역할을 감소시켜서 전류를 증가해야 되는 거죠. 전류가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축전기의 저항 역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기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전기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두 극판 사이의 거리를 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1번 문제 해설을 전부 다 한 거고요. 총평을 한번 보자면 먼저 기본 핵심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자성체의 그 성질 그리고 구조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전자기 유도 법칙 그리고 파동의 성질을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다이오드의 정류작용,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작동 원리, 그 다음에 4번에서는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작용, 바이어스 전압, 전압 분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과 교류 회로에서 축전기의 저항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물리학 1, 2에서 배우는 개념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물리학 2에서 배운 주요 개념들, 이 트랜지스터라든가 축전기, 교류 회로에서 축전기의 저항 역할,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트랜지스터와 회로에 대한 기본 개념이 탄탄하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2021학년도 물리학 제시문 2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 문제 안에서 마찬가지로 1번과 똑같이 뽑아낼 수 있는 단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런 변수들을 정의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물체의 변수들을 정의했다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건데, 공기 저항을 충돌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을 계산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충돌할 때 작용하는 평균 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서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 여기 문제에 나와 있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마찬가지로 문제에 별도의 외력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운동량이 보존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단서들을 토대로 꼬리 1번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충돌 직후 물체의 속도와 공기 입자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상태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자, 충돌 후에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정지한 물체에 충돌을 했으니 속력이 느려지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공기 입자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걸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충돌을 할 때 문제에 주어진 조건, 바로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이 보존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풀어서 전개를 하면 됩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이런 수식이 생길 거고요.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런 수식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적절히 이용을 해서 라지 V1과 스몰 V1을 각각 V0, 라지 V0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충돌 후의 물체는 충돌 전에 물체의 속력보다 느려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넘어가서 2번 문제를 보면요. 2번은 몇 번 충돌하고 나서의 물체와 공기 입자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네, 일단 이 충돌을 자세히 잘 보면요. 결국에 물체는 계속해서 공기 입자 A랑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공기 입자 A가 충돌 이후에, 물체와 충돌 이후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바로 옆에 있는 공기 입자와 또 충돌을 합니다. 자, 이때 충돌을 할 때 마찬가지로 얘도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질량은 똑같고 운동량, 운동 에너지가 전부 보존되는 상황에서는 두 물체의 속력은 교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공기 입자는 바로 옆에 있는 인근 공기 입자와 충돌한 후에 정지하게 되고, 그 인근에 있던 공기 입자가 충돌 전에 A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물체는 지속적으로 정지해 있는 공기 입자 A랑 충돌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변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에 물체의 처음 속력만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할 뿐이고 나머지 상황은 전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 입자 A의 처음 속력 정지해 있고 질량 똑같고요. 물체의 질량도 똑같죠. 단지 다른 건 물체의 처음 속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비율,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의 비율로 지속적으로 속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정량적으로 한번 수식으로 전개를 해보면 첫 번째 충돌 후에 아까 구한 요 식을 만족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충돌을 하고 나서는 똑같은 요 비율로 감소를 하는데, 이때 충돌 전의 속력이 라지 V1이죠. 그럼 라지 V1은 바로 또 요거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은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스몰 V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그럼 이거를 n번, k번 충돌 후로 정리를 하자면 n번 충돌하고 났을 때의 속력은 그 충돌 직전의 속력을 요 비율로 깎아내린 것이고, k도 마찬가지예요. 요 비율로 깎아내린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수학적인 전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익히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정성적인 분석, 이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평균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평균 힘을 구할 때 단서들을 몇 개 던져줍니다. 먼저 첫 번째 단서는 뭐냐 하면 라지 m이 스몰 m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훨씬 크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놓고 요 뒤에 보면 a 플러스 b분의 b에서 a가 b보다 훨씬 크다면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두 개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질량이 훨씬 크다는 걸 이용해서 이러한 형태의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라 라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서, 여섯 번째 단서 이렇게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라지 t라는 그 새로운 변수가 하나 도입이 되는데, 이거는 첫 충돌 직전부터 n 플러스 1번째 충돌 직전까지 걸리는 시간인 겁니다. 결국에는 충돌 n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란 얘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라지 t 동안 작용한 평균 힘 F바를 라지 m, 그 다음 로는 뭐냐면 여기 공기 입자의 밀도, 문제에 주어졌었던 것. 그 다음에 라지 t, 라지 v0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서파를 유심히 잘 보면 특정 시간 동안 작용하는 평균 힘을 구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특정 시간 동안 평균 힘이라는 이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또 하나의 개념을 유출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충격량이죠. 충격량이 평균인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이 충격량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충격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관계식을 한번 이용을 해서 구해볼 수 있겠다라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첫 충돌 직전부터 n 플러스 1번째 충돌 직전까지의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때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n 플러스 1번째 충돌 직전까지 물체의 속력은 라지 VN이죠. 자, 그 다음에 첫 충돌 직전까지 이 물체의 속력은 라지 V0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여기는 아까 썼던 단서들. 자, 수학적 정리를 해볼 건데, 여기가 조금 이제 난해해요. 자, 잘 보면, 일단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관계식을 하나 세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F바, 그러니까 평균 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의 수식이 생깁니다. 이거 여러분 충분히 전개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을 내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바, 그러니까 평균 힘을 라지 M, 로 T, 라지 T, 라지 V 제로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불청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스몰 n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몰 m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서 8, 요거에 부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단서 6, 요거. 라지 m이 스몰 m보다 훨씬 크다면 뭐 이런 형태가 된다. 이것도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알파의 n승, 알파가 바로 요겁니다. 자, 요 n승 또는 n을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수식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요 수식을 풀어줄 수 있느냐? 요 n이 또 들어가는 관계식을 하나 유추를 하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라지 t입니다. 라지 t. 자, 라지 t 같은 경우에 총 걸린 시간이죠.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 자, 근데 물체는 충돌까지 항상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속 운동을 하는데 항상 거리는 L0죠. 속력만 계속 변해요. 자, 그래서 총 시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첫 번째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라지 V1분의 L0가 되고요. 두 번째는 라지 V분의 L0.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점점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n 플러스 1번째 직전까지 걸린 시간은 Vn분의 L0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요런 관계식이 나와요. 요런 관계식. 자, 여기에서 요 SN은 뭐냐면 요 알파분의 1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 해서 알파 n분의 1을 다 합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기본 안내사항 얘기를 할 때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수학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단서 6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라지 m이 스몰 m보다 훨씬 크다고 했기 때문에 요 알파식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결국에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1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2 스몰 m 이렇게 되고요. 자, 요 형태가 바로 여기 a 플러스 b분의 b가 a분의 b로 바뀌는 형태와 똑같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요 밀도를 또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서 1번 밀도 로가 L0분의 스몰 m이다 라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정리를 하게 되면 F바는 라지 M 플러스 2로 라지 V0 T분의 2 라지 M 로 라지 V0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는지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1차적인 검증은 단위를 보면 됩니다. 자, 단위 이렇게 정리되고요. 단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보면은 결국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고요. 얘는 질량의 단위, 가속도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뉴턴, 그러니까 힘의 단위가 맞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때도 아까 전에 이용했던 똑같은 식들을 활용을 하면 돼요. 새로 주어진 단서는 뭐가 있냐 하면 공기입자의 총질량이 라지 V0 T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서가 여기 D 플러스 2분의 C에서 D가 2보다 훨씬 크다면 D분의 C로 근사할 수 있다라고 나온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적절히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성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먼저 물체의 질량이 총 공기 입자보다 훨씬 클 경우에,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공기 저항을 받는 물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기 저항, 그죠? 공기들이 일반적으로 물체가 공기들이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할 때 공기 입자에 비해서 어쨌든 물체들이 대부분 질량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공기 입자들의 질량이 이 물체에 비해 매우 클 경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공기 저항은 아주 극대화되겠죠. 공기가 저항을 아주 심하게 할 거예요. 자, 아주 심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물체가 움직이다가 결국에 멈추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지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량적으로 보면 먼저 첫 번째 단서 10을 활용을 해서 물체의 질량이 매우 크다는 가정하에서는 F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단서 10을 활용을 합니다. D 플러스 2분의 C에서 D가 2보다 훨씬 크다면 D분의 C로 근사할 수 있다.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이걸 이용하면 2로 V0 제곱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가 되고요. 실제 공기 저항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인데 이때 공기 입자의 총 질량이 매우 클 경우인데요. 똑같이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T분의 라지 M V0 제곱, V0.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를 T를 좌항으로 이항시키면은 F바 곱하기 T는 MV0거든요. F바 곱하기 T는 뭐냐면 충격량이에요. 이 물체의 충격량이고, 그럼 오른쪽 우항은 운동량의 변화량일 텐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라지 M, 라지 V 제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은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나중 운동량이 왜 0이 됐겠어요? 정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처음에 유추한 것과 일치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 각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되는데 결국엔 물체의 질량이 훨씬 큰 상황인 거예요. 총 공기의 입자에 비해서 물체의 질량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1번과 동일한 형태가 될 것이고 속도가 2배가 됐으니 평균 힘은 4배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총평을 보면은 이렇게 핵심 개념 운동량 보존과 운동에너지 보존, 그리고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이용해서 결국엔 문제를 푸는 거고요. 문제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을 해서 수학적인 전개를 실시하면은 도전할 만한 문제입니다. 다만 물리학 1, 2 과정 동안 이제 수능형 문제풀이 수준으로 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2022학년도 수시전형 대비 제시문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